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국제 왕따의 밀월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오늘 새벽 러시아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크렘린궁은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 극동에서 수요일 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이나 내일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추측했고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클릭만 했을 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이화영이 나 몰래 만든 서류로 했고 나는 결제 승인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잠시 뒤 대북 송금 사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다시 출두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웃들 당혹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덮친 강진 희생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모로코 정부가 국제사회의 도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입니다. 모로코 정부는 스페인과 영국 등 4나라 외에는 구호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6대0 통과입니다. KBS 이사회가 오늘 오전 김의철 사장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표결 직전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퇴장한 가운데 서기석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6명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김 사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사돈의 8촌까지입니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계정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사돈의 8촌까지 공개하겠다고 나서 사적 제재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아시아 물가 1위입니다. 국가와 도시를 비교하는 통계 사이트 nembeo에 따르면 서울의 장바구니 물가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557개 도시 중 서울 물가는 15위로 40위인 홍콩이나 144위인 도쿄보다 높았고 계란과 사과, 소고기는 아시아 도시 중 서울이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준비한 또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해임을 요구하고 또 탄핵 소추까지 추진하려고 하니까 국방 공백을 우려해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희 TV조선에 국회 상황상 윤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물론 문체부까지 포함해서 조만간 소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합니다. 준비한 첫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의 양대 왕따 국가로 불리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대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최첨단 군사 기술을 좀 제공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미사일 기술을 받아내려고 지금. We urge the DPRK to cease its arms negotiations with Russia and abide by the public commitments that Pyongyang has made to not provide or sell arms to Russia.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서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북러 접경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러시아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연해주 핫산 지역을 지나서 우스리스크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쯤에는 핫산역을 통과를 이미 했고 김 위원장이 이미 러시아로 진입을 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일본 매체도요. 러시아 지역 당국자를 인용해서 김 위원장의 열차가 오전에 핫산역에 도착을 했고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사도 열렸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김정은이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그 열차가 어제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이동을 하는 장면을 포착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열차에 이 초록색 바탕에
노란색 줄이 그어져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연기를 내뿜으면서 달려가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요. 이때 촬영할 당시의 위치가 두만강 부근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열차로 이동한 거리를 추산만 해봐도 1000km가 넘습니다. 정말 상식적인 국가 정상의 행보로는 보기 어려운 김씨 왕조만의 독특한 이동 방식입니다. 네, 그것도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 환영 행사가 열렸다고 이제 보도된 하산역은 이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평양에서 1000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러시아 매체의 보도 시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이 하산역을 떠나서 러시아의 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오늘 새벽에 이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내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부는 김정은이 아마 오늘 새벽에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동광 포럼 개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과 연계된 아마 일정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안들은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상회담의 장소 그리고 시간이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러시아 측의 발표가 있었죠. 맞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이 동방경제 포럼이 끝난 뒤에 1대1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단독 회담이고 또 회담 내용은 기자회견도 없고 공개도 안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고 극동 지역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이 회담에서 양자 협력 문제 또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협상 중에 민감한 분야도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암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 우리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에 이르면 오늘 혹은 내일이 될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지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4월 24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인 25일에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에 북한으로 돌아간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북한도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 김정은의 평양 출발 모습 공개했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요, 지난 10일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의 환송 행사 사진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요, 이 검정 인민복 차림으로 이 붉은 카펫 위를 걸으면서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또 뒤로는 지금 보시는 이 짙은 녹색의 열차 태양호가 대기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태양호 열차는요, 2019년 4월 푸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탄 열차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속이 한 50에서 60km로 네. 천천히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제 북한 그 선로가 좀 노후한 점도 있고 그래서 천천히 이동하는데 장장 20시간에 걸쳐 이렇게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상 이유로 비행기가 아닌 철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죠. 네, 김정은의 전용 열차는 두터운 방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기차 바닥은 폭탄이 터져도 끄떡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2001년 김정일 전 위원장을 수행했던 러시아 군사령관은 회고록에서 푸틴 대통령 전용 열차도 김정일의 태양호 열차가 주는 편함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 주목할 부분은 바로 수행단의 면면입니다. 과거 러시아 방문 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이 평양에서의 출발 사진을 한번 보면요. 수행단의 중심에 이 군 인사들이 많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 그리고 군서열 1, 2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또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포함이 된 건데요. 정상회담에서 이 무기 거래를 협의할 거란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군사 정찰 위성 또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인물들도 수행단이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해군 사령관도 있고요. 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걸로 보이는 이 재래식 포탄 이걸 생산을 책임지는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전 장관은요. 수행원 면면을 보면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받아내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리병철과 박정천 둘 다 원수예요. 별 5개. 그 사람들이 수행을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푸틴을 만나가지고 네.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예. 최첨단
군사 기술을 좀 제공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리병철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미사일 기술을 받아내려고 지금 가는 걸로 보입니다. 미사일 기술이 유성 기술인데 그 2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3번째까지 실패할 수 없다는 그 굳은 결의를 가지고 지금 이번에 가서 조를 텐데 리병철과 박정천이 수행한 것은 실무자들끼리도 좀 졸라야 될 일이 있다는. 수행단에 또 이 박태성 당 비서가 포함된 거 이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박태성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제 들으신 그 정시현 전 장관의 지적처럼 북한은 올해 2번의 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를 했고 또 향후 이 추가적인 실용위성 발사도 공언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러시아의 기술력 전수를 통해서 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이 북한의 속내가 반영된 수행원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방부도 북한이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를 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행원 면면을 비춰봤을 때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미 지난 7월부터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그렇게 또 분석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현지 지도에서 모습이 부각된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주요 군수공장을 돌아보며 무기 생산을 다그치는가 하면 전투 장갑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무기 세일즈에 나섰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지난 모습 보고 오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함께 신형 무장 장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 공장들을 현재 지도하시면서 당의 군수 공업 정책의 핵심 목표 수행 정령을 려야하셨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역시 미국입니다. 사전에 김정은 푸틴 회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이제 선제구를 날렸고요. 그다음에 무기 거래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 미국은 이 북러 정상회담은 푸틴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이제는 북한에까지 무기를 구걸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또 필요시 추가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측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o meet with an international pariah to ask for assistance in a war that he expected to win in the opening month. Look, I would characterize it as him begging for assistance. Now. 자, 그렇지만 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또 그로서 이 대북 제재에도 찬성을 했었던 러시아가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맞섰습니다. 자, 외신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필요하다면 북한과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외신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기술 또 식량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 그다음에 분위기가 아주 절박하다 이런 분석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우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열차로 이 극동 경제 포럼이 열리는 기간 동안 이동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그 자신의 동선이 노출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행을 감행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그 북러 정상회담에 나서기로 결정한 이 배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제난 등으로 코너에 몰린 북한의 절박함 이걸 꼽았는데 또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과정에서 이 신병들에게 지급할 무기마저 떨어진 러시아 측의 이 절박한 것도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 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북러 회담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5박 7일간의 아세안 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북러 회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거래를 위한 북러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를 향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주문했는데요.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핵이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오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 동무들과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유엔에서 자신들한테 내린 그 제재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난도 심각하고 지금 식량난도 심각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걸 지금 러시아가 김정은이 와준다고 해서 그 보답으로 자기들이 그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를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따라서 자기들이 찬성을 했던 그 제재를 자기들이 깬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거의 막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평가를 서방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언급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상임이사국이면서 동시에 이제 상임이사국이 5개국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고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이 정도로 정면으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 때 당연히 그 배후에 러시아나 중국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다 했지만 우리가 대놓고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저 메시지는 대놓고 북한을 도와주겠다. 즉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셈이기 때문에 아마 국제사회에 더 많은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미일 공조가 단단해지고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그다음에 대한민국 간의 연대가 단단해지는 상황 속에서 아마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연대를 해왔던 북중러 간의 연대를 더 강화할 거라고 보고 저는 이번이 아마 그런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로서는 어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날라온 지금 나비 효과라고 보이거든요.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어찌 보면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가장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도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소지한 국가가 돼버렸어요. 세계에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영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 분량, 이틀 분량 거의 재래식 무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곧 한반도가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을 해제해 주길 바라겠죠. 근데 러시아로서는 이제까지 유엔 제재를 지켜왔지만은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상을 보면 나토와 미국을 위시한 어떤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러시아로서는 어찌 보면 이 극단적인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강해지는 건 좋지만은 이것이 어떤 곧 반사적으로 북중러가 이렇게 뭉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러시아와 중국과도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요.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이 이제 현지 시각으로 11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성급한 결정을 만약에 한국이 한다면 한국과 러시아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거 시체말로 적반하장격이죠. 자기들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도 전해받고 그다음에 유엔의 대북 제재까지 지금 위반할 그럴 각오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을 한다는 거는 정말 적반하장격인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이었죠. 검찰 조사를 8시간 만에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오늘 다시
다시 나오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 대표가 응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아마 이 대표가 탄 그 차량이 수원지검으로 들어오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면 현장 다시 연결하기로 하고요. 지금 내리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상황을. 네, 지금 이 대표가 차량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아마 지지자들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낼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역시 단식 후유증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지지자들한테 지금 인사를 했고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지금도 또 거듭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대표가 추가 조사를 위해 출두한 오늘은 이제 검찰 조사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이게 지금 관심인데 지난 검찰 조사에서 했던 그 진술 내용도 일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책임 떠넘기기였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조사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 대표 조사 내내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중 자신이 최종 결제한 스마트팜 등 대북 사업과 관련해 결제가 올라와 클릭, 즉 승인만 한 것이다. 내막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요. 이 대표는 당시 경기지사로서 이제 최종 결재권자였죠. 또 어떻게 보면 대북 사업이 성사되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수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결재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은 상황에서 클릭만 해서 승인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네, 또 이 대표는 이 검찰이 이 대표 본인이 그 경기지사 때 결제한 공문들을 들이미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데요. 사실 앞서 그 대장동이나 백현우 특혜 의혹 조사 때는 사업 정당성을 이렇게 적극 주장했던 그런 모습과 달리 지난 토요일 조사 때는 이렇게 다소 좀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또 이 검찰이 제시한 몇몇 문서는 자료를 요구하면서까지 이 내용을 꼼꼼히 읽는데 이 장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지금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도착해서 도의를 하고 있던 지금 의원 얼굴들 보이시죠?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의 얼굴도 보이고요. 지금 백혜련 의원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 당직자, 그다음에 의원들하고 일일이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고 지금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요, 이 대표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 혐의의 대부분을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미뤘다. 이게 지금 관련 보도들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검찰 조사에서요. 검찰은 이 대표한테 2019년 6월 당시에 경기도 공문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이걸 보고 참 황당하다. 이 전 부지사가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들었고 그걸 갖고 와서 나는 결제만 한 거다, 클릭만 한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장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검찰 출석인데 오늘은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변호사비 대납, 스마트팜 대납, 방북비 대납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그리고 역사가 판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아시아의 발칸으로 변해가는 이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주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청사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간단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지금 내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조사에 이제 다시 불러서 나왔는데 검찰이 오늘은 증거를 제시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년간에 뭐 수많은 규모를 인력을 투입해서 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증거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고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검사한테 자신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조폭이자 불법 사채업자 출신 부패 기업인으로부터 100만 불의 거금에 대신 내달라고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내가 어리석지 않다. 나를 아무리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의 고문 앞서 저희 기자가 이제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그 대북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로서 결재했던 그 서류를 지난번 조사에서 검찰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제의 공문인데 그 문제의 공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하고 아주 긴밀하게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는 정황 증거. 검찰은 바로 그 증거로 보고 있는 바로 그 문서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2018년 말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경기도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쌀 10만 톤 지원을 약속하는 친필 편지를 북한에 보낸 것과 관련된 공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대표 사실상 이 전 부지사가 자신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이 전 부지사에게 미룬 셈이고요.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서 돈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부지사가 도지사 승인 없이 사기업을 동원해 대북 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이 대표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아까 그 진술 내용, 이제 메시지 내용 저희가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오늘 검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 인정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능한 이제 오늘 조사를 끝으로 이 대북송금 수사 마무리 짓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지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제 결국 관건은 이 검찰이 오늘 추가 조사에서 경기도와 이제 국정원 등을 압수수색해서 얻은 그 증거물들을 통해서 이 대표를 압박해서 결국 원하는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이 여부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지난 조사에서 이 대표가 이 조서의 그 서명과 날인을 거부하면서 이 조서가 이제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오늘은 이 대표가 이 조서의 서명 날인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주목이 됩니다.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조서의 서명 날인을 거부한 것도 사법 방해로 판단을 하고 이 영장 청구 때 사법부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조사를 끝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다음 주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오늘 조서도 또 이제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 이럴 경우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대로 영장을 청구하기는 지금 어려운 또 부담인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요. 지금 또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또 주목할 만한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졌는데 보도를 보면은요.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니까 지난번 검찰에서 자기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 보고를 했다. 그렇게 했던 거 다 자기는 또 허위 진술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재판관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진술 자기는 증거로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재판부가 이 의견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김보은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5월 또는 6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불려가서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인데요. 이제 구속 이후부터 재판을 전담했던 이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이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했었습니다. 이후에 이 덕수의 민변 회장 출신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 진술 조서를 부인하고 부동의하겠다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부에 저건 내 뜻이 아닙니다. 저랑 상의한 게 아닙니다. 라면서 이걸 부인해 버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후에 또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의원으로 변호사가 바뀐 다음에 진술서에서는 또 이걸 또 뒤집습니다. 내가 이거 검찰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진술했던 거다 이렇게 뒤집었고 오늘 재판에 나와가지고 그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을 부인을 다시 한 건데 오늘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이게 재판부의 불신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사에 보면은요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 의견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변호사 의견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한 진술 그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화영 부지사 그다음에 그 변호인의 그 진술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설 변호사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변호사로서 봤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재판정에서 만약 재판장이 이러한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변호인으로서 어떤 의견을 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피고인의 어떤 의사가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신뢰를 굉장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이런 7월 달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일련의 어떤 행태, 특히나 외부의 어떤 법정이 아닌 외부에서의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 재판장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줬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한마디로 재판장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의 거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는 법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진술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자기가 진짜 부동의를 하게 된다면 뭐 증인신문 형태든 피고인신문 형태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재판장이 신빙성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요. 일단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화영 본인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그 유리한 진술마저도 오히려 그 신빙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본인의 진술 외에 다른 진술, 다른 사람의 진술, 다른 사람의 어떤 물적 증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건의 신빙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는 이화영의 진술을 못 믿고 다른 것들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상당히 본인의 진술이 어찌됐든 그 내용에 불구하고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생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내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거는 허위 진술이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도 말이 자주 바뀌니까 그거를 증거로 인정하는 그 조사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 보류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결국 재판부가 앞으로 이화영 부지사 이 피고인 본인의 증언보다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정황 증거라든지 뒷받침해주는 물증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서 이 재판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화영 피고인이 결국은 자충수를 두는 그런 셈이 됐다. 이런 법률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만약에 서명 날이 이제 거부할 경우에 검찰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 대표가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진술이 검찰이 정리한 조서에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이대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게 좀 부담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특히 이 경우에 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갖게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이 검찰의 이번 재출석 요구부터가 추석 밥상에 이 대표의 체포안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고 검찰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의총 모습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망신주기 소환조사 규탄한다. 증거 없는 조직 조작 수사 중단하라. 치수사 중단하라.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딴 검찰의 소환 조사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시 청구될 영장이 전 기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식과 아랑곳도 없이 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이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제 가슴에 솟아 올랐습니다. 자, 민주당은 또 오늘 의총에서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사법적 대응까지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법률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회장을 남북교류협력법과 특경법상 재산국외 도피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회장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민견연으로부터 사업권을 부여받는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고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것은 특경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검찰이 이런 김성태 전 회장이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시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이 검찰 역시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이른바 이제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냈다.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대표 그 수사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그런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는 이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부당한 사법 거래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하지만 관련해서 검찰은요. 그러니까 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재산 그 국외 도피가 아닌 외국환 거래법을 이제 적용한 그 이유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외국에 그러니까 북한에 재산을 축적 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서 외화를 반출했던 사안이고 그리고 결국 이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이 재산 국외 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그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판례에 따라서 기소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단식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뜬금없이 단식에 돌입하면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꼼수 단식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기상천외한 방탄 기법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여의도 반치광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사를 받고 돌아온 이재명 대표는 국민 보란 듯이 자리에 누웠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상황을 정치검찰의 정치수사, 정치사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쯤 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 쌓기 말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에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가 등장한 셈입니다. 기상천외한 사법 방탄 기법들이 난무하는 모습에 웬만한 범죄 피의자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일 겁니다. 여의도 반치광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대표 오늘로 13일째 지금 단식 중입니다. 건강 상태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아까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지금 제대로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말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자체는 물론이고요. 향후 정기국회 운영 등 이 전국 전개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때문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당 안팎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건강이 걱정된다, 건강부터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직접 찾아 눈물까지 보이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고맙습니다. 잘 지내요? 번호 못 봤네. 단식 중단하시고 건강하셔야죠. 아직은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폭정에 맞춰서 싸우려면 건강 회복하셔야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강하게 대립각을 세워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 두 사람의 모습 상당히 눈길을 끌었던 거 사실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홍천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저 모습, 이 대표를 찾아가서 눈물을 보인 박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초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다소 괴기해 보였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표의 그 단식장 방문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도 원래 이 대표가 자리에 누우면은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 방문자 명단을 체크한다는 이야기에 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저렇게 급반전되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요? 예. 좀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그래요? 좀 그로테스크해 보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홍천 의원은 저 이재명 대표 단식장 찾아가서 단식을 말릴 얘기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 원래 자리에 누우면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저 명단을 체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나는 참 가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건? 아니, 마치 명단 체크 때문에 제가 쫄려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어쨌든 찾아온 사람, 찾아오지 않은 사람, 단식하는 사람 동조,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이 구분을 하는 거는 그걸 또 유튜버들이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저 지지자들이 달리 대접을 하는 거는 그런 일종의 십자가 밟기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아직까지 이 대표 단식을 만류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를 두고서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이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 자체가 명분을 찾기 어려운 방탄 단식, 꼼수 단식인 만큼 여당이 나서서 손을 내미는 것에 고민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윤재욱 원내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명분을 가지고 단식을 하고 또 주장이 또 일정 부분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당이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입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왜 단식을 하는지 명분을 찾지를 못해서 우리 당은 또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 이 단식의 출구를 찾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대표가요, 이 단식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에 횟집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에 돌입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 이 목포를 찾아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가진 뒤에 이 인근에 있는 한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뭐 화로회와 매운탕 등 이 각종 해산물이 상에 올랐다 이건데 이 대표는 또 이 식사를 마치고 횟집에 참 맛있게 잘 먹었다라는 방명록도 남겼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자기 기인 이재명 대표는 자신도 믿지 않는 행동으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을 외치던 날 국민 몰래 잡수었던 날 것들은 입에 맞으셨습니까? 날 것을 이리 좋아하시니 단식 또한 날로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하태경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가 횟집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회가 안전하다는 거 오히려 보여준 셈이다. 그래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회를 먹는데 동참하고 또 인증 사진도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규탄 집회를 열면서 이제 회를 먹었다. 이거는 결국 앞뒤가 다른 행동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거는 이 대표가 과연 실제로 수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이후에 그 수산물의 안전 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한 적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에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서 전복회를 먹으면서 이 맛있는 거를 앞으로는 걱정하면서 먹어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수산물 불안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가 횟집 장사를 망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6월에 나온 이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렇게 좋은 애들한테 오염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잘 지키도록 해야죠. 한번 드셔보세요. 다들 오세요. 대변이 많아요. 네. 너무 맛있네요. 걱정하면서 앞으로 걱정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다르고.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 언론사가 이 대표의 횟집 식사 기사 제목과 단식 중 누워있는 이 대표의 사진을 함께 편집함으로써 마치 이 대표가 단식 중에 회를 먹은 것으로 오해하게 하려는 의도적 편집을 했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마디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거하고 회를 먹는 거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용민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걸 논란으로 만드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참 신기할 따름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잠시 이제 다뤄보긴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단식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 대표의 단식 계속 이 여부에 어떤 변수가 될지 궁금합니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의원총회의 결의로서는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한 결의를 꺾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대표실이라든지 이 대표 주변의 말씀을 이렇게 뭐 들어보더라도 굉장히 강하다.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쓰러지지 않는 한은 아마 본인이 끝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의원총회라든지 중지민이라든지 여러 당 내외에서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단식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다시 힘을 내셔서 다시 의정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마 본인의 결의가 더 강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그 민주당 관련해가지고 그 회 먹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제까지 민주당이 회를 먹지 말자고 우리나라 국산 수산물 먹지 말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도 먹을 거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먹을 거고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이런 오염수 그러니까 뭐 처리수의 어떤 방류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산물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일본 정부에 이런 우려를 전달해 달라는 것이지 민주당이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 수산물을 먹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정치의 상대인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좀 찾아와서 위로도 하고 당식 중단도 좀 권유하고 이게 어떤 도리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대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단식들을 살펴보게 되면 요구 사항이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전에 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공수처 뭐 폐지 내지는 뭐 지소미아 철회 뭐 파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구체적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김성태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드루킹 특검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 단식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 사항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스스로 내가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니까 사과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느 역대 대통령도 불가능한 요구 조건을 이재명 대표가 걸어놓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놓고 본인에 대한 수사를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상당 부분 저는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동정론 지금 계속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반사이익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사법 리스크 방탄과 민주당 내의 어떤 지지층 결집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부결, 철저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한 단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어떤 단식에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동조해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너무 좀 무리한 요구사항을 하는 가운데 여당이 여기에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 뭐 거들기에는 좀 어려운 정책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오늘 오전에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제 오늘까지 이제 세 번째 출두를 한 건데요. 검찰의 수사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네, 이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출두했습니다. 이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서인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 1일에 이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그리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또 7일에는 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이제 9시 40분쯤 검찰에 나온 신 전 위원장은요. 검찰을 이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피의사실 공표로 보고 고소를 진행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 전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취재해야 되는 것도 이해하고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취재,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흔쾌하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고요. 제가 비사실 유포죄로 검찰을 고소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유포했다는 피의 사실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검찰의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만 밝혀주세요. 어떤 부분은 피의 사실 공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지.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한 번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 전 위원장은 어제 이제 검찰에 나가서는요. 검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폈었죠. 그렇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어제 검찰에 나오면서도 허위 인터뷰 사전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김 씨와의 인터뷰가 있었던 2021년 9월 15일 이전에는 김 씨한테 연락을 한 적도 없고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고요. 또 사전 공모 의혹도 검찰 조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인터뷰 이전부터 두 사람이 소통을 해온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신 전 위원장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화천대유 방문 사실을 놓고 달라진 신 전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다 대세요.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유령. 제가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화천대유 방문을 김만배와 같이 간 적은 있지만 그때 화천대유 관계자 두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짧은 메시지를 한번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간 거죠. 허락받지 않고 녹으면서 미안하잖아요. 검찰은 이 김만배 씨하고 신학님 전 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던 그 당일이죠. 2021년 9월 15일
그 나라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요. 검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인터뷰 당일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이전인 2021년 여름 무렵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직후 거의 매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 또한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인터뷰 전날인 14일에 이 김만배 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했다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한 정황인데요. 이 지난 3, 4월 김 씨 등의 이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 김 씨는 인터뷰 전날인 14일에 새로운 기기와 번호를 개통을 하고 원래 쓰던 기기를 인테리어 업자 A씨에게 폐기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바로 이날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 이 김만배 씨가 휴대전화를 바꾸고요. 이전에 쓰던 거는 이제 폐기해버린 그날에 1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신 전 위원장과의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참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적어도 인터뷰 4, 5개월 전부터 김만배 측과 교감을 한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인터뷰 직전에 휴대전화를 폐기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인터뷰 이전에 신 전 위원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7일 구치소 석방 당시의 김 씨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신하님 씨에게 돈 주고 허위 인터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면 실제로 그 책을 사시고 1억 6,500만 원을 주신 건 맞으세요? 예, 그분이 굉장히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그런데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그래서 거의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여당은 이번 의혹을 두고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아주 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어제 최고위원회와 긴급 의원총회, 가짜뉴스와 선거 공작 관련 긴급 토론회까지 잇따라 열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어제 의총에서는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을 대선 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하고 여론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당협별로 대선 공작 게이트의 진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시 도당별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진상 규명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나면은 법적 제도적으로 이런 그 선거 공작 사범 또 선거 때만 되면은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의 성패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네, 여당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송기영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인격 수준까지도 의심해야 할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한 라디오에 출연한 김영진 의원은 여권의 이재명 대표 배우설과 관련해 오히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조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김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그 2022년 대선의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인데 신앙님 김만배 녹취록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라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대선에 국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서 결정적인 문제였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황당한 사건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그 조작하고 있다. 그리고 공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김만배 씨의 좀 납득하기 좀 힘든 그런 행적이 또 밝혀졌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학림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가졌던 2021년 9월 15일 그 바로 전날에 그때까지 쓰던 휴대전화를 폐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9월 15일 이전에는 신학림 씨하고 뭐 10여 년 이상 전혀 연락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일련의 사건들이 쭉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책을 사준 시점도 인터뷰가 있었던 이유고요. 뭐 휴대폰을 바꾼 시점도 폐기한 시점도 인터뷰 바로 이전이고 이걸 그냥 공교롭다, 우연이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나 큰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만배 씨의 최근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그 책이 가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 책의 내용이 과연 1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줄 만큼 가치가 있는 책도 아닌데 저걸 계속 명분을 만드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김만배 씨가 정말 감추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대선으로 돌아와서 3일 전에 저 인터뷰가 폭로된 것, 그다음에 저 내용 가운데서 유독 윤석열 당시 후보를 저격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대장동의 국면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본인에게 향하고 있는 수사가 좁혀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뭔가 좀 무게를 덜어보고 싶어 왔던 의도들이 저는 보였다고 보이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휴대폰을 폐기함으로써 좀 국면 전환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보게 되면 김만배 씨가 저 휴대폰 폐기 내지는 이제 인터뷰, 허위 인터뷰 등등과 관련돼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이제 1억 5천만 원의 그 가치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어쨌든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식적인 눈으로는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의미신 거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그 검찰에서 아까 우리 보도된 내용 중에 검찰에서는 신 전 위원장이 적어도 인터뷰 4, 5개월 전부터 김만배 씨와 어떤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인터뷰 시점은 2021년도 9월이에요. 네. 4, 5개월 전이면 2021년도 4월 내지는 5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세상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너무 과도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가. 물론 김만배 씨가 우연히 지금 계속 겹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의심을 낼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검찰에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이걸 어떻게든 프레임으로 지금 넣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점상으로 좀 어울리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말씀대로 하나하나 따박따박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저 요즘에 뭐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듯이 어떤 공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정치적인 용어가 프레임 이게 인플레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수사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좌도 열기 전에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 얼굴이 보이는군요. 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배우 이영애 씨가 기부 의사를 밝힌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이승만 기념재단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이영애 씨가 이 기념관 건립 추진이 발족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7월에 일찌감치 후원 의사를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재단 관계자는 당시 후원 계좌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였는데도 이 씨가 먼저 뜻을 밝혀와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라고 밝히며 당시 이 씨가 지인을 통해 기념관 건립 취지에 동의를 한다라는 의사와 함께 기부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영애 씨는요, 이승만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이 다른 전직 대통령의 그 재단도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영애 씨의 소속사 측이 한 연예 매체에 전한 입장에 따르면요,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에 후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맞지만 금액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전 대통령의 공과 과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전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이 있는 만큼 기부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소속사 측은 이영애 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 사업에도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희 씨는 이 연예인 가운데서요, 이른바 이제 기부왕 이걸로 또 유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애 씨는 평소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선행을 펼쳐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소아 환자나 고아원, 독거노인, 장애인 단체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뿐 아니라 연예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보훈 관련 기부도 많이 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하와이 산불 피해 이재민에 5천만 원을 보내며 6.25 전쟁 당시 미국 국민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상을 이겨낼 수 있었다,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고요. 지난 6월엔 2017년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의 자녀에게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고 2016년엔 육군사관학교에 1억 원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난해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원과 함께 직접 위로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영애 씨의 이런 관심은 부친과 시아버지가 6.25 전쟁을 겪은 군인이며 또 참전 용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영애 씨는 지난 2021년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일이 혹시 남편 사고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을 때도 부친과 시아버지 같으신 이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또 그 품 안에서 가족들이 고맙고 행복한 삶을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구속영장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요, 오늘 다시 이제 검찰 소환 조사 받고 있다고 하죠.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유아인 씨를 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서 지금 비공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이 유아인 씨를 불구속 송치한 뒤로 약 3개월 만입니다. 먼저 지난 5월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언론에 입장을 밝혔던 유아인 씨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카인 투약했던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도 받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유 씨는 앞서 2021년 한 해 동안 총 73차례에 걸쳐서 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국가수 정밀 감정 결과 이 소변과 모발에서는요,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수사 과정에서 이 의심 마약류가 8종으로 늘어났는데, 그런데 유 씨는 이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이 다른 약물의 투약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아까 검찰이 다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경찰 조사만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번에 조사를 하고 나서 지난번에 이제 기각이 됐던 그 구속영장 이걸 다시 청구할지 여기에 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에 증거가 상당수 확보가 돼 있고 피의자가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 바 있는데요. 이후에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에 보강 수사를 해왔고요. 공범인 유 씨의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마약 투약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에 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촬영 갑질 논란입니다. 이거 무슨 사연입니까? 네, 최근 방송 촬영팀의 갑질 또는 이 민폐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서 촬영팀 또 갑질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 논란에 휩싸인 드라마는요, 배우 천우희 그리고 장규영 주연의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인데요. 앞서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산기가 있어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한 아내가 다시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또 입원을 하게 돼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뛰어갔는데 그때 이제 드라마 조연출이 촬영 중이라면서 길을 막았다 이런 이제 사연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이 작성자 주장에 따르면요, 그 촬영 스태프가 못 가게 막은 길이 2개인데 한쪽 길에는 이제 촬영 장비들과 이제 스태프들이 몰려 있었고 또 나머지 한쪽 길은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이 드라마 스태프가 촬영 중에 조용히 하라 이러면서 좀 좋지 않은 표정으로 길을 막고 말을 했기 때문에 작성자가 여기가 사람 살리는 데지 촬영이 문제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병원 측 그리고 또 촬영을 진행한 드라마 제작사 측 입장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병원 측은 큰 소란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병원을 통제했다는 점,
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환자들의 출입이 여느 병원과 달리 자유롭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했다고 언론이 전했고요. 드라마 제작사 측 역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병원 측과 협의해서 이용객의 동선 전체를 막지 않는 선에서 양해를 구하면서 촬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촬영 중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지금 뭐 사진에 저희 천우희, 장기용 두 탤런트의 지금 사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저분들이 이렇게 갑질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말고 이 대학에서도요 또 민폐 논란을 일으킨 그런 촬영팀이 있다고 하죠. 네, 이번엔 당막극 고백 공격 촬영팀인데요. 최근 서울 한 대학교 게시판에는 고백 공격팀이 교내에서 촬영을 하며 학생들을 필요 이상으로 통제하고 도서관 안에선 학생들에게 조용히 해라, 숙여라 등 거친 언행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에 학생들은 방문객의 갑질은 말이 안 된다. 사전 합의도 부족하고 학생 존중도 부족하다며 촬영팀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티즌들도 반복되는 민폐 사례의 피로감을 표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7월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진이 인천공항에서 이른바 그 갑질 논란에 휩싸였고 또 배우 서인국, 박소담 주연의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 이 촬영팀은요. 행인과 막말과 욕설 논란 이런 게 있었고 또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폭삭 속았수다 이 팀도요. 관광지 출입 통제로 무리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 드라마 촬영팀의 고압적인 통제 그리고 소홀한 뒷정리 등 이 촬영 환경이 좀 이제 개선돼야 할 때가 됐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